제 책을 구성 체계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체계가 학원에 잘 처음에 서두에 정리가 돼 있어서 이 구성 체계는 제가 수업하면서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 김현주 교육학 교재의 구성 체계 요거를 제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 책을 접하시는 분들은 꼭 요 구성 체계를 한번 읽어보시고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하다가 지루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구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의 정의와 모형입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이다 하면 처음에 교육과정의 정의를 보시면 먼저 어원에 따른 정의가 있습니다. 어원에 따른 정의가 있는데 먼저 뭡니까? 어원에 따른 정의는 커리큘럼, 그죠?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이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습니까? 쿠레레, 그렇죠? 쿠레레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는데, 이 쿠레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달린다, 코스를 정해서 달린다, 이런 이제 코스 뭐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쿠레레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말로는 라틴어의 어원으로 보면 코스, 달리는 그런 코스, 우리 100m 달리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트랙이 있잖아요. 트랙이 있어서 이렇게 달리거나 이렇게 달리거나 하면 안 되고 자기 트랙을 맞춰서 달려야 하잖아요. 경주 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리는 코스가 있는 것처럼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정해진 코스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쿠레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자나 학습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그죠? 가장 적합한 그러한 어떤 코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사실은 이제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까지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 활동, 이제 교수학습과 함께 경험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합쳐놓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코스를 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의 역사를 보면 교과 중심 교육학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쿠레레, 그래 코스, 굉장히 경직되고 인위적인 어떤 코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학습자 중심의, 그리고 또 교육활동의 본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사실은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였고, 그것이 이제 커리큘럼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교육 운동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서 원래 교육과정 학이라는 것이 출발할 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먼저 따진다면, 교육과정은 영어로 커리큘럼인데, 이 커리큘럼은 라틴어의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레레는 달리는 어떤 경험을,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경험을 어떻게 잘 조합해 놓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교수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합으로 어떻게 학습자의 경험과 교육 내용을 순서적으로 잘 배열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페이지에 쿠레레 유의하시고 쿠레레 교재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레레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코스, 그리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을 배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의 어원적인 유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쿠레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달리는 코스가 있는 것처럼 학생이 학습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 이것을 우선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이 학습할 내용을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거지만, 이것은 학생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총칭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른 정의가 있어요. 그죠? 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른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교과 중심의 교육학이 있어요. 교과 중심. 교과 중심의
교과 중심으로 봤던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있죠. 그렇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 우리 교재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먼저 교수 요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교수 요목. 교수 요목은 무슨 말입니까? 배워야 할 내용들을 딱딱딱딱 정리해 놓은 거죠. 아주 간략하게. 이런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중심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딱딱하죠. 그냥 클리어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수 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학년별, 그다음에 교과별, 교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놓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교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죠. 이따가 이제 요 교과 중심부터 출발하는 교육과정의 유형들을 쭉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자, 교과 중심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죠? 교과 중심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중심이 나중에 이제 막 통합되잖아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도 나중에 융합형, 광역형 이런 식으로 막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경험 중심 교육학이 있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교육과정은 생략했는데, 그죠? 처음이 이제 교과 중심이고, 그 다음이 경험 중심이죠. 그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보주의 교육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보주의. 자, 이 진보주의는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진보주의는 이제 루소, 듀이 뭐 이런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 진보주의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 중심 교육학의 경우에 학생 중심으로 이 교과 중심은 뭡니까? 선생님 중심으로 배울 내용들을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면 경험 중심 교육학은 학생 중심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총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험 중심은 진보주의 교육과정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 중심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 사이에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은 뭡니까? 그때 이제 미소 양극 체제였는데 미국과 소련 양극 체제였는데 인공위성 실험에서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성공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가 이제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소련한테 졌을까? 그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주호울 회의라는 걸 했어요. 미국의 우주호울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관련된 교육학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각층의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그 많은 논의,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영화 감독도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학자도 생각해보고, CEO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주호울에 자유롭게 모여서 며칠 동안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한 것을 책으로 쓴 사람이 브루너죠.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 그죠?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어떤 겁니까? 그죠? 지식의 구조를 학습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식의 구조. 우리가 소련한테 진 이유는 뭐냐? 우리가 소련한테 진 이유는 지식의 구조가 아니라 경험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의 어떤 뿌리가 너무 얕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방법은 여기서는 주로 탐구학습과 탐구학습은 이제 그죠? 탐구학습도 하지만 탐구학습은 주로 이제 실용주의자들이 했던 방식이기도 한데 탐구학습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학습, 그렇죠? 발견학습과 탐구학습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거고 일단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 여기 2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줄을 좀 그어 놓을 거예요. 교육과정이 학문의 체계 중심으로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죠. 지식의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탐구 방식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탐구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출현합니다. 네 번째로 인간 중심.
자,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출현하는 요 시기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냐 하면 굉장히 비인간화 현상,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교육과정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체감이나 자아가 막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외우고 밑줄 긋고 쓰기만 더 바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인간의 소외 문제, 인간의 어떤 실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교과 중심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교과 중심 플러스 경험 중심도 여기에 같이 녹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중심 이런 게 여기 다 녹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녹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인간의 실존, 인간 소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에 오시면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소외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그죠? 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특별한 어떤 것 말고 사실은 이 인간 소외 문제, 인간의 실존 문제 이런 것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경험의 모든 것,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서 잠재적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쿠레레라고 하는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어떤 순서대로 학습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인가를 순서적으로 짜놓은 것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동안 쭉 진전돼 왔던 그런 사례들, 샘플을 보시면 먼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 이런 순서로 교육과정의 전개 모습이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모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재 27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교육과정 모형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아까 그 수업 OT 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목표 모형이 있어요. 목표 모형, 교육과정의 모형, 목표 모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목표 모형이 있어요. 목표 모형이 있는데 자, 일단 교육과정을 짜는데 아까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런 교육과정이 쭉 전개되어 왔어요. 근데 교육과정을 만들 때 어떤 모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모형이 있냐면 우리 2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도대체 뭘로 정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는 우리 27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먼저 목표가 있느냐, 그죠?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먼저 목표가 있느냐, 그죠? 목표가 있고 나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목표를 잘 정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있고 나면 내용을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사실 요거를 잘 엮어놓은 것이 결국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이.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아까 쿠렐에 달리는 그런 코스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코스 트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표. 그 다음에 교육의 이 목표에 따라서 내용을 도대체 뭘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잘 학생들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교육 과정의 어떤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죠? 구성 요소는 저렇게 네 가지예요. 자, 이 네 가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모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목표 모형인데 목표 모형에는 누구와 누구가 있습니까? 목표 모형에는 타일러와 타바가 있습니다. 타일러와 타바가 있어요. 그렇죠? 이 타일러는 정말 가시적인
측정 가능한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목표가 중요하다. 그죠? 목표에 일치하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타일러는. 타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타바는 이제 선생님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타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타바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모형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타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목표 모형 안에 있는 타일러와 타바를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자, 목표 모형 첫 번째는 타일러예요. 타일러는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 타일러는 그죠? 타일러는 합리 모형. 자, 타일러는 합리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합리적으로 목표와 내용과 방법이나 평가가 합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자, 27페이지에 보시면 타일러. 자, 타일러가 얘기한 4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4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정리를 조금 해놓으셔야 돼요. 27페이지의 그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타일러의 근본적인 질문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설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표 보시면, 우리 책에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밑에 보시면 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자, 사회, 교과 전문가의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처음에는 잠정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가시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정한 다음에 교육 원리를 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육 목표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경험의 선정에 대해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학습 경험에 대해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학습 경험의 선정. 목표 설정은 뭐 이제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우리 책에 보시면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 요 원리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의 선정에 있어서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뭐예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할 기회를. 선생님들이 이제 쭉 설명도 하시고, 강의식 수업의 경우에 수업 내용을 설명하시고 학생들한테 발표도 시키고 문제도 풀어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여러 번 자꾸 기회를 줘야 돼요. 그죠? 중요한 부분은 설명도 해주고 문제도 풀어보라 그러고 발표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도 해주고 다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강의식 수업의 경우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토론식 수업, 견학, 뭐 실제로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분히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짜면서 경험을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족의 원리는 뭡니까?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해야 돼요. 이거 뭔지 정말 모르겠다.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재미없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어렵다. 또 이래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선정해서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만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의 원리는 뭡니까? 가능성은 이제 만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학습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학습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다경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를 주면서 경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내용을 체득할 수가 있겠죠. 설명도 해주고 토론도 시키고 반성도 쓰게 하고 객관식으로도 풀리고 주관식으로도 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성과의 원리, 목표가 하나가 있고 수업을 하나를 했으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라. 이것이 학습 경험의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학습 경험의 조직.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제 목표 설정은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울 거예요. 타일러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가시적인 행동 목표를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사실 이 개념이 조금 어렵죠. 학습 경험의 조직. 뭐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죠?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많이 헷갈리시는 거. 그렇죠? 2번은 그래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헷갈리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경험의 조직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헷갈립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배우면 이제 헷갈리시겠죠? 자, 뭐가 있습니까? 계속성은 뭐예요? 계속성은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또 배우고, 2학년 때 배운 거 3학년 때 또 배우고, 이런 것이 계속성입니다. 자,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덧셈 1학년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럼 1학년 때 덧셈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안 배우다가 나이 20살 됩니까? 아니에요. 1학년 때도 덧셈 했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는 자릿수를 더 늘려서 좀 어려운 문제로 덧셈 또 배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3학년 때 돼서도 덧셈 해가면서 뺄셈도 하고, 또 덧셈을 또 배우면서 곱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배웁니다. 민주주의 배우는데 유치원 때부터 민주주의는 나와요. 민주주의 뭡니까? 서로 합의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도출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치원생 때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배워요. 계속적으로 배우는데 조금 이제 각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1학년 때 한 번 배운 거를 이제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또 배우고 3학년 때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원리가 계속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계열성은 뭡니까? 계열성은 사실은 순서적인 배열이에요. 순서적인 배열. 이 계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계열성이 어긋나 버리면 학습자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데 학습 내용이 단계적으로 깊이 있고 높은 수준으로 조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계열성이긴 한데, 계열성은 결과적으로는 난이도에 따른 어떤 순서적 배열입니다. 순서적 배열. 계열성을 기억하실 때는 순서적 배열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것을 앞에 배우고 어떤 것을 뒤에 배우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열성입니다. 계속성과도 관련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계적으로, 이왕이면 단계적으로 줄 그어 놓으시고, 그죠?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괄호해 놓고 순서적 배열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 경험의 조직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에 이제 통합교과 이런 거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통합중심 교육과정, 이게 뭐 최근의 추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통합적인 발달이거든요. 우리 신체도 통합적인 발달이에요. 그렇죠? 육체가 발달하면서 정신도 발달하고, 정신이 발달하면서 감성도 발달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도 잘하고, 그렇죠? 영어, 국어를 잘하면 또 사회교과도 잘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이제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적인 그런 원리라면,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횡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들을 공부할 때도 영역을 통합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수학 예를 좀 들었지만, 덧셈을 배우면 뺄셈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우는데, 사실은 덧셈, 뺄셈 관련이 있고, 곱셈, 나눗셈도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횡적인 관련성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연결성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일러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할까? 타일러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 설정은 주로 이제 가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타일러의 목표 설정, 메이거하고 타일러죠. 목표 설정에 대해서, 수업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은. 자,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학습 경험의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러의 또 고민거리, 네 번째 고민거리는 뭐가 있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타일러의 평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교육과정 이론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평가 이론에서도 타일러는 또 나옵니다. 그죠? 우리 교재 보시면 69페이지, 뒤에 6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교육평가 중에서 교육평가 모형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타일러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이 또 나옵니다. 타일러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에도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타일러의 고민은 네 가지다.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그 다음에 학습 성과의 평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 네 가지의 연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 모형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평가는 관련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2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평가. 그렇죠? 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하면 우선은 그렇죠? 2번 이상의 평가를 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2번 이상의 평가를 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랑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2번 이상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일러. 그래서 타일러의 큰 고민거리 4가지, 이 4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일러의 목표 모형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 이 2번, 3번 특별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타바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타일러는 조금 많이 아시는데 타바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타바. 그렇죠? 타바는 뭐냐 하면 교사 참여를 강조했어요. 교사 참여. 교사 참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자, 뭐냐면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선생님 이제 딱 되시잖아요. 되시면 특별히 이제 지금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큰 덩어리만, 그렇죠? 큰 덩어리만 이제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하게 학교의 특성과 교사의 특성을 살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는 새로 짜야 돼요. 그렇죠? 그런 영역을 많이 부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부담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바 같은 경우에는 교사 참여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셨거든요. 현장에 나가셨는데 교육과정을 짜보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타일러가 고민했던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바는 현장에서 선생님이 나가셔서 교육과정을 새로 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그리고 귀납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5단계 타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교육과정을 짜는 5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단계. 5단계는 먼저, 그죠? 시험적인 단원의 개발. 그죠? 5단계. 자, 5단계 보시면 먼저 시험적인 단원 개발이에요. 시험적인 단원 개발. 자, 선생님들이 지금 무슨 교육과정 전문가들도 엄청 막 회의 많이 하고 이래서 교육과정 정하는데 선생님들이 딱 정해서 바로 딱 시행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적으로 단원을 개발하는데 이 시험적인 단원 개발은 8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타바 모형이 헷갈리는 게 5단계 모형인지 8단계 모형인지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처음에 1단계가 8단계로 세부적으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타바의 교사 참여 교육과정 모델은 5단계예요. 5단계. 그죠? 그래서 일단 단원을 개발하는 건데 단원 개발이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에 단원을 그냥 마음대로 막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어떤 요구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 나라에서 정해주는 교육과정하고는 다른 게 선생님들은 훨씬 더 친학생적인 학생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는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요구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요구 진단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목표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목표에 따라서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하고 네 번째로는 그 정한 내용을 갖고 이제 조직하는 거예요. 순서도 정하고 횡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럼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험을 선정하고 여섯 번째로는 경험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여덟 번째로는 이제 계열성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단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 개발을 총 8단계로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5단계를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단계고 1단계가 8단계로 구성이 또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단원을 개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단원의 시험적인 실행이에요.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자, 여기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개발하고 곧바로 실행하냐.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단원 개발을 8단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고민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제가 말을 뺐는데 시험적인 개발이에요. 그죠? 시험적으로 선생님들이 개발해가지고 바로 딱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적인 실행을 해보시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내 반의 애들한테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돼요? 3단계. 세 번째로 3단계에는 이제 수정 보완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수정 보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계열, 범위. 계열은 뭐예요? 계열은 순서. 그죠? 종적인 거예요. 범위는 뭐니까 횡적인 거. 그죠?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그래서 계열, 범위 이런 것들을 쭉 정해서 단원을 정말 이제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순서적인 배열, 횡적인 범위를 포함하는 거 이런 거 합해서 배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는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다 만드셨어요.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교육과정을 보급하시는 거예요. 보급. 보급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반에 이제 다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옆 반에도 보급하고 이제 연구주임 이런 거 되시면 또 이제 내 학교 전체, 내 학년 전체에 또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수석교사가 되면 또 세미나에서 또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학교에 가면은 이런 식의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학생 중심의 모형들이 많기 때문에 수행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학생들 데리고 하는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여러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맡겨진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록 타임 해가지고 교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타바의 모형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실제로 개발할 찬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럴 필요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 모형이에요. 목표를 굉장히 지향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선생님도 쓰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타바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교육과정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바하고 타일러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타바를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교재에 보시면은 타바는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였다. 줄을 좀 그어 놓으실까요?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이 타바의 모형은 5단계 모형입니다. 자, 5단계. 자, 5단계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시험적 뺐어요. 외우기 쉬우라고 단원 개발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행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8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수정하셔야겠죠. 수정해보고 요거를 수정한 걸 다시 배열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됐으면 이제 애들한테 보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학생들한테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도 보급이고 그 다음에 옆반에 우리 학년에 우리 학교에 전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또 이제 보급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들,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선생님들이 따라야 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사 참여 모형이지만 처방적이다. 그죠? 처방 뭡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는데 환자 100명한테 똑같이 처방해 줍니까? 환자마다 다 다르게 처방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그죠? 증상에 맞게 그래서 우리 학생의 증상에 맞게, 우리 학교의 증상에 맞게 처방적으로 하려면 국가에서 정해준 것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처방적이고, 그 다음에 귀납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귀납적이라는 게 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귀납적의 반대는 뭐죠? 연역적. 그죠? 연역적이라는 건 뭐죠? 먼저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거, 결론이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그거에 따라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귀납적은 뭐냐 하면 결론이 끝에 있는 거예요. 먼저 앞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나중에 결론을 딱 짓는 거거든요. 이 귀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처방적이잖아요.
사람마다,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생의 상태마다 다릅니다. 내 학생, 우리 반의 애들이 성적이 전부 다 상위권에 있는지, 성적이 전부 다 하위권에 있는지, 그 다음에 몸으로 뛰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인지, 원래 앉아서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인지, 문과인지 이과 성향인지 뭐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처방을 내려서 끝에 가서 결론을 얻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귀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타바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방적 모형이고 귀납적 모형이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교육과정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모형이다 이랬어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교육과정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경우에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학교가 처해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편차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렇죠? 변화무쌍합니다. 자, 타바의 모형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모형이다. 목표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모형 중에서 목표 모형 하나 공부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내용 모형, 과정 모형이 있어요. 자, 내용 모형은 브루너입니다. 브루너. 브루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사실은 브루너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과정 이러한 책에서 지식의 구조, 지식의 과정 이런 책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모형. 자, 내용 모형이고 이 내용 모형을 얘기한 대표적인 학자 누굽니까? 브루너죠? 브루너의 내용 모형. 자, 지식의 구조,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식의 구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는 좀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지식의 구조가 뭐죠? 우리 교재에 제가 써놨는데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그쵸? 여기 일반적인 아이디어, 기본 개념, 원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학문의 기저를 요거는 왜냐하면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는 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기본 개념, 원리. 일반적인 아이디어, 기본 개념, 그리고 원리.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건 쉬우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개념,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식의 구조고,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는 피터즈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내재적 가치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학문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브루너고. 지식의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무 심기 뭐 이런 거 하고 오잖아요. 자, 나무 심기 하고 왔더니 이 이제 브루너의 어떤 이 내용 모형,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도출되게 된 그런 배경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면은 경험을 한 거예요.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과학 시간이다. 과학 시간인데 얘네가 뭐 한 거예요? 계속 이제 땅 파고 나무 심고 물 주고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이 너 오늘 뭐 배웠니? 이러면 난 땅 파는 거 배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땅 파는 거 배운 게 아닌데 땅을 파는 걸 왜 배우니? 그랬더니 난 땅 파는 것만 배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는 뭐 광합성이라든지 뭐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어떤 아이디어, 개념, 원리. 자, 이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면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죠? 굉장히 훌륭한 그런 물리학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리학자는 물리학의 지식의 구조를 알고 있겠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물리학의 지식의 구조로 보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교육학을 전공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육학 박사가 있다 이러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교육학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들,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조수미 씨라든지 뭐 이런 훌륭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음악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본 아이디어 개념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우주호울 회의에서 이제 가서 봤더니 사실은 이 학교에서 가보니까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나선형 계열화로 이제 이 편성을 해야 돼요.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 계열화가 필요한데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나사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사못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넣으면은 좁은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 굵직한 데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무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교육과정 역시 아주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는 요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좁고 얕은 걸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 좀 넓어지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에 가면 또 이렇게 넓고, 지금 이 폭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뭡니까? 성격 면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단지 이 유치원 때는 아주 좁고 얕아요. 그쵸? 근데 점점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랑 유치원에서 물리를 배운 요 유아랑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쵸? 근데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유치원 물리 시간에 가보니까 저건 물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물리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봤어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가봤더니 고등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는 물리도 저건 물리가 아닌데? 내가 아는 물리랑 다른 걸 가르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냐 하면 지식의 구조, 근본적인 아이디어, 개념,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엽적인 스킬, 지엽적인 것들, 정말 근본적인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지엽적인 것들만 외우게 하는구나. 아니면 쓸데없는 경험만 시키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는 이해하시지만 내용은 진순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아이디어, 개념, 원리. 이것이 지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구조와 함께 이 브루너의 내용 모형에서는 자, 지금 보시면 내용 모형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 모형에서 어떤 교육 방법을 이용해서 이 지식의 구조를 가르칠 것인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방법, 우리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나선형 교육과정이고 이거를 나선형 계열화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나선형 계열화. 자, 나선형 교육과정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요 정의를 조금 약간은 외워 놓으셔야 쓰실 수가 있어요. 기본 구조가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바르게 계열성 있게 올라감으로 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이와 폭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죠?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깊이와 폭이 증가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나선형 계열화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은 발견학습이 있어요. 발견학습. 이 브루너가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발견학습입니다. 자, 이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이 그죠?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답에 밑줄 딱 긋고 그냥 정답만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을 하는 과정이나 학문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발견학습의 정의를 써놨습니다. 학습자한테 선생님이 최종적인 형태로 답을 딱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능동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증거를 재정리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통찰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연구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설을 설정하고,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 교육공학에 가면 또다시 발견학습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가설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증거 자료에 해당한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의 구조를 조금씩 터득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 발견을 해 나가서 지식의 구조를 터득해 나가다 보면 학습의 전이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어떤 동기 유발 이런 것들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견학습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탐구학습이 있어요. 자, 탐구학습이 있는데 사실 이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얘기를 한 거냐 하면 브루너보다는 듀이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듀이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듀이가 얘기한 탐구학습하고 브루너가 얘기한 탐구학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탐구학습은 누가 얘기했나 막 이렇게 시험 문제의 맥락을 좀 보셔야 돼요. 사실은 탐구학습은. 그래서 탐구학습은 듀이가 얘기할 때는, 듀이는 뭡니까? 경험 중심이잖아요. 그죠?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 나가는 거,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 실제로 이제 어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듀이식의 경험주의 교육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주의에서는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듀이의 탐구학습하고 브루너의 탐구학습이 조금 다른 것은, 여기서는 탐구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탐구하는 내용이 듀이 같은 경우에는 경험 중심의 탐구예요. 그죠? 여긴 탐구 주제가 굉장히 학문적인, 학문 중심의 주제를 탐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학습을 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탐구학습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듀이와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책에 보시면 탐구학습,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탐구해서 답을 얻으면서 발견하게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학습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을 탐구학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듀이하고 조금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방법으로 탐구 방법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셔서 브루너의 내용 모형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뭐 봤죠? 좀 전에 목표 모형. 목표 모형에는 타일러하고 타바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모형 벗어나서 내용 모형. 내용 모형은 브루너입니다.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거예요. 브루너고, 브루너가 얘기했던 굉장히 메인 키워드는 지식의 구조예요. 그죠?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아이디어, 개념,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돼요. 지식의 구조를 가르쳤으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는 교육과정을 나선형으로 편성해야 돼요. 사실 이 지식의 구조는 배우기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다 조수미 씨처럼 음악의 세계를 터득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쉽진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터득하면은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터득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쉬운 거부터. 쉬운 거, 나사모처럼. 그죠? 처음에 얕고 쉬운 거부터 가르쳐서 점점 심도 있고 깊이 있고 점점 폭이 넓게 가르치는, 깊이와 폭이 증가하게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지식의 구조를 선생님이 야, 이 지식의 구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의 구조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발견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료를 재정리하고 통찰해서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증거를 수집하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발견학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탐구학습. 발견학습에 이르게 되는 어떤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탐구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의 구조를 터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육 방법, 교육공학에서도 계속 나올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내용 모형은 브루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내용 모형의 키워드, 지식의 구조, 나선형 교육과정, 발견학습, 탐구학습 이렇게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모형까지 하고
우리가 점심시간이 있는데 조금 다음 것까지 하고 점심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주의적 모형, 수구의 모형까지 하고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주의적 수구의 모형입니다. 자연주의적 모형. 자, 요거 기출문제죠. 물론 타일러 뭐 이런 것도 기출됐었지만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자연주의적 수구의 모형이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가. 번호가 3번이죠. 자연주의 모형이고, 이거는 수구의 모형이라고도 해요. 수구의 모형.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자연주의적 모형. 자연주의 뭐지? 뭐 루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자연주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현상, 그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위적으로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학교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가정 배경도 굉장히 요즘엔 더 다양해요. 뭐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국적은 어디냐, 너무너무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그 학교마다 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연스러운 현실 상황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워커의 수구의 모형입니다. 워커의 수구의 모형이고, 이 수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딜리버레이션, 굉장히 심사숙고 많은 것들을 고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수구의 모형. 자, 자연주의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학생들의 상황을 잘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이해관계도 다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워커가 말한 자연주의 모형, 수구의 모형인데, 최근 기출에는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은 수구의 모형의 그런 의미, 수구의 모형, 교육과정에서 수구의 모형이 꼭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써라, 4가지 써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구이만 생각난 거죠. 수험생들이 수구이만 생각나서 1가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심사숙고 깊이 통찰해서 수구이하면 굉장히 좋다. 뭐 이 얘기밖에 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쓰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 29페이지에 보시면 이 모형이 나와 있어요. 3단계. 그죠? 자연주의 수구의 모형에 워커가 얘기했고, 워커 이름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표적인 학자 이름만 딱 주고 내용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워커, 자연주의는 많이 나와요. 수구의 모형은 최근에 어떤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의 방향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수구의 모형은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워커. 요즘의 교육과정이 이 수구의 모형에 많이 입각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워커가 얘기한 수구의 모형의 크게 이제 3단계죠. 처음에는 뭡니까? 토대 다지기. 토대 다지기 말이 좀 어려워. 영어 번역한 거라 이래요. 토대 다지기, 다른 말로 플랫폼이에요. 자, 우리 플랫폼 기차 타보셨죠? 그쵸? 자, 기차 타고 가면 플랫폼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랑 고향이 같은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대 다지기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이 교육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쏟아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이 토대 다지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관한 아이디어, 그죠? 아이디어, 신념, 뭐 가치, 학생의 다양한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표 끊기 전에 플랫폼에 가본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숙의,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 숙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일어나는데, 여기는 막 엄청 혼돈이 있겠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 학업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예를 들면 학업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수학보다는, 그죠? 다른 교과, 활동적인 교과를 좋아한다. 그럼 활동적인 교과의 비율을 늘려야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 반 애들은 어려운 거 가르쳐주면 다 잔단 말이죠. 그럼 난이도를 낮춰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기 우리 반에서 공부 진짜 수학을 너무 잘하는 2명, 쟤네는 그럼 어떡해?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난이도를 낮추는 게 좋겠어 하다가 보니까 2명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2명은 뭐 너무너무 수학 잘해서 맨날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상 받아온 애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반은 50명인데 50명 너무 많나요? 30명인데 28명을 위해서는 난이도를 낮춰야 되는데 2명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애들은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뭐 체육 활동이나 견학이나 이런 걸 늘리면은 또 애들이 학업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력성을 느껴야 되는데 매력을 못 느끼고. 근데 한 5명 정도. 얘네들은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애들은 맨날 나가는 것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앉혀놓으면 걔네들은 계속 자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자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시간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는 어떻게 하며 예를 들면 수행평가에 강한 애들이 또 있어요. 수행 70%에다가 지필평가 30%다 이렇게 했을 때 유리한 애가 있는가 하면 또 불리한 애가 또 있는 거예요. 생기부 비율을 높인다 이렇게 했을 때 유리한 애들이 있는가 하면 수능만 다 100% 했을 때 또 유리한 애가 있고 막 굉장히 애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심사숙고해 보는데 보통은 교육의 수단, 목적,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내보고 이건 됐어, 이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수구의 과정입니다. 자, 수구의 보시면 수단과 목적. 자, 우선 수단과 목적을 좀 먼저 하시죠. 수단과 목적을 고려해 보고, 그죠?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대안 1, 대안 2, 대안 3.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의 난이도를 낮춘다. 대안 1. 그렇죠? 난이도를 엄청 높인다. 대안 2. 대안 3은 수업 내용 중에 50%는 난이도를 높이고 50%를 낮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든 다음에 대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안으로부터 초래될 결과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수구의를 하는 과정, 심사숙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비용 뭐 이런 것도 보고 결과 예측을 할 때는 비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손익, 비용과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어떤 손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수기 과정이 꼭 필요한 장점을 써라. 3가지를 써라.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장점 3가지, 장단점 3가지 뭐 이렇게 쓰라고 했으면은 벌써 3가지 쓸 수 있어요. 이거 쓰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 정의로부터 유추해서 쓰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됐었을까요? 기출문제 나왔었으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워커의 수구의 모형, 자연주의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수구의 단계가 꼭 필요한데 수구의 단계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한 가지는 수단과 목적을 밀접하게 연결해서, 그죠? 수단 대비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많은 대안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따라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대안으로부터 벌어지는 결과를 예측하고 비용이나 손익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수구의 모형의 장점이다. 수구의 단계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문제 풀었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 단어 유추밖에 못했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구의 할 수 있다. 이거밖에 예측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수구의 단계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설계예요. 디자인, 설계. 자, 자연주의적 모형, 수구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자, 1단계가 토대 다지기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아이디어, 신념, 가치, 뭐 학습자들의 배경,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쏟아 놓고 오픈해서 마음을 열고 다 대화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타협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구의.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목적을 연결하고
대안을 도출하고 또 결과도 예측해보고 비용 분석도 해보고 각각의 대안들이 주는 이익과 손해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것이 수구의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과정에서는 이제 실천 가능하도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구체화하는 거예요. 구체화. 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창체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난해해 하세요. 창의적 체험 활동. 주로 이제 직업 선택, 진로 활동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만들 때 자연주의적 모형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먼저 우리 학교 애들한테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 다음에 수단, 목적, 대안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 체험할 때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애들 데리고 어디 밖에 못 나가세요. 버스를 대절을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애들 각자 그쪽에 와서 만나자고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일정은 수업 중에 1시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하루를 풀로 낼 건지 1박 2일로 어디를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거리잖아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도 있고 자유학기제도 있고 그래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 자유학년제인데 나중에 이제 그 2012 개정 교육과정 이런 거 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2016, 뭐 2009, 2012, 2016 개정 교육과정 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에 특징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랑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기 동안에 시험을 안 쳐요. 시험을 안 치고 자유학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애들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시험을 안 치고 수행평가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운영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안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을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집중이수제.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이제 학교에다 그만큼 자율성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201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이수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집중이수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책을 10권씩 들고 다녔어요. 맨날 10과목 공부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3년에 나눠서 배울 거를 한 학기 동안 집중이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량을 주는 거예요. 3년 내에. 중1, 중2, 중3 요 3년 내에만 이 과목을 몇 시간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학년 때 5과목, 2학년 때 5과목, 3학년 때 5과목 이렇게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 이수를 해야 되니까 3년으로 나누면 1시간만 배우면 되는데 한 학기에 배우려면 3시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 타임제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시간을 블록으로 3시간짜리가 한 강좌가 되는 거예요. 마치 대학처럼. 그렇죠?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쟁점들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학교에 가면 당장 하셔야 되거든요. 당장 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교육에서 구체화하려면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과목을 집중이수를 시키지? 그죠?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통합적 교육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하면서 블록타임제 하면서 여러 과목들을 또 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처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적합한 교육적인 아이디어나 신념이나 가치는 뭐가 있을까? 이걸 1단계에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토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을 연결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대안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보고 이번에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어디 나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1학년은 너무나 동적이고 위험하니까 부모님들 중에 직업이 특별한 분들을 오셔가지고 초청해서 수업을 1시간씩 드리자. 그래서 특별한 직업 체험을 학부모님들의 강의를 듣는 걸로 이번엔 해보자. 실제로 뭐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조금 얌전해졌을 때, 조금 얌전해지고 어느 정도 학생들끼리 선생님하고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됐을 때 2학기 때쯤 해서 잠깐 하루만 데리고 나가자. 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자연주의적 수구의 모형, 워커의 모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이제 좀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아이즈너가 또 있어요. 아이즈너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쉬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보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보셔도 좋고 저랑만 들으셔도 좋아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쿠렐의 커리큘럼에서 출발하는 거고 달리는 코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용, 방법, 목표, 교육 방법, 그쵸? 내용, 교육 방법,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연결한 것들이 바로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그 쭉 변천은 교과 중심, 경험 중심, 그다음에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발달해 왔고 이제 그런 발달사를 알면 교육 과정이 뭔지 조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교육 과정 모형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목표 모형 봤어요. 목표 모형은 타일러 모형과 타바 모형이 있었어요. 그죠? 타일러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4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뭡니까? 처음에는 목표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경험에 원래 어떤 거 있습니까? 기회, 만족, 다경험, 다성과, 그 다음에 가능성. 이런 5가지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원리 다 못 외우셔도 제가 기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일단 아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되고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경험 선정 원리.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의 조직을 또 고민했죠.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 3가지가 있었어요. 이 정도는 정말 외우셔야 돼요. 경험 선정, 경험 조직 이 원리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그래서 타일러의 고민거리 4가지.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평가 이 4가지가 고민거리예요. 지금 타일러에서 이 4가지 고민거리 항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의 선정, 경험의 조직 요거를 딱 외우시면 타일러 나오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타일러의 고민거리 크게 4가지.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평가 이 4가지가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그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바. 타바는 교사 참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타바는 교사 참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고 5단계 얘기했어요. 5단계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시험적인 단원의 개발.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 다음에 바로 실행 들어갔었죠? 실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수정. 그다음 4번째로는 이제 그 배열하는 거예요. 배열 다음에 뭐 했죠? 보급, 그렇죠? 5단계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좀 전에 봤던 브루너의 내용 모형, 과정 모형이라고도 하죠. 내용 모형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지식의 구조가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지식의 구조는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아이디어, 개념, 가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아셔야 되고 지식의 구조의 의미도 조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내용 모형의 교육 방법 뭐가 있었죠? 나선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발견학습. 탐구학습보다는 발견학습이 중요해요. 그죠? 나선형 교육과정, 발견학습.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학습을 도달하게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탐구학습.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이 탐구학습은 나중에 경험 중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수구의 모형이 있어요. 수구의 모형을 얘기하는 사람은 워커. 워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단계, 토대 다지기, 수구의 설계.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연주의적인 모형, 수구의 모형, 워커의 모형의 3단계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 여기까지 했어요. 처음이라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한 40분 정도 식사하시고 들어와서 계속 수업하시겠습니다.